네, 안녕하세요. 오늘 14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번 시간에는 용도 지역 등이 변경된 토지에 관련된 그런 내용이 되겠는데요. 저 혼자만 있으니까 마이크는 조금, 마스크는 조금 벗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도 지역 등이 변경된 토지에 관련돼서는 결국은 이제 용도 지역을 통해서 개발 이익을 배제하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반영된 그런 내용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서 용도 지역 등에 관련된 판례 보시면 특정 공익 사업의 시행을 위한 용도 지역 등의 지정 변경은 해당 공익 사업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제한으로 본다. 최근에 판례에 보면은 관할구청장이 공원 조성 사업을 위해서 수용한 갑소유 토지에 대해서 녹지 지역으로 지정한 상태로 평가한 감정 결과에 따라 수용 보상금을 결정한 사안에서 공원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 결정은 개별적 계획 제한이고 재반 사정에 비춰볼 때 위 토지를 녹지 지역으로 지정 변경한 것은 도시계획 시설인 공원의 설치를 직접 목적으로 한 것이므로 위 녹지 지역 지정 변경에 따른 공법상 제한은 위 토지에 대한 보상금을 평가할 때 고려 대상에서 배제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본 원심 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이런 또 판결이 있습니다. 판치상황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공법상 제한받은 토지의 평가는 결국은 개발이익 배제를 위한 핵심적인 쟁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대상이 아닌 지역을 해당 공익사업을 위해서 해제 대상에 포함시킨 경우는 해당 공익사업을 직접 목적으로 한 용도지역 등의 변경에 해당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 판례는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한 용도지역의 변경에 대해서는 공원조성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일반 주거지역에서 자연 녹지지역으로 변경된 토지에 대한 수용 보상액을 산정하는 경우 그 토지의 용도지역을 일반 주거지역으로 하여 평가해야 된다. 그래서 공법상 제한받는 토지의 평가 관련된 부분에 판례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판례 보시면 용도지역 변경 사실이 해당 공익사업의 직접 목적으로 한 것인지 여부는 관보 등에 고시되어 있는 변경 사유 등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된다.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임의로 해서 판단할 사안은 아니고요. 바로 이제 관보라든지 관련된 서류들을 통해서 판단을 해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련된 자료고요. 그다음에 지리의 신도 보면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한 용도지역의 변경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 우리 교재를 보면 243페이지 이거에 대해서도 최신 내용을 보면요.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공법상 제한이 당해 공익사업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가해진 경우 또는 제2항에 따른 당해 공익사업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 등이 변경된 토지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도시관리계획 변경 고시문에 해당 공익사업을 위해 용도지역을 변경한다는 사유가 명문으로 기재되든지 아니면 해당 공익사업이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해서 특정한 용도지역에서만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그 용도지역으로 변경된 경우에 하나여 보아야 한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3조 보시면은 당해 공익사업을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 등이 변경된 토지에 대해서는 변경 전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 등을 기준으로 한다. 개발제한구역법에 보면은 개발 중 행위제한에 관련된 내용이 있죠. 이것도 한번 참고적으로 보시면 우리 이제 용도지역의 공법상 제한에 관련된 이런 내용들을 좀 보실 수가 있겠고요. 자, 무허건축물 등의 부지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무허건축물 부지에 관련된 내용에 있어서는 89124 이전에 무허건축물에 대해서는 이전에 적법한 건축물로 본다. 최근에 대전시 토지수용위원회에서 문의가 왔는데 굿집, 점집의 경우에 89124 이전이었어요. 그러면은 적법한 건축물은 되죠. 적법한 건축물에서
사업인정고시일 등 전부터 적법한 장소에서 인적 물적 시설을 갖추고 그러니까 인적 물적 시설을 갖추고 계속적 행하는 영업에 대해서는 영업 보상의 대상이 된다 그러는데 구술 보고나 점집의 경우에는 일단 이제 적법한 장소에서는 이제 8914 이전의 건축물이었으니까 적법 건축물로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러면은 이제 적법 건축물로 본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적법한 장소는 인정이 됐죠. 인적 물적 시설을 갖추고 우리가 굿이나 점집의 경우에도 인적 물적 시설은 있습니다. 그렇죠? 뭐 보면은 거기 이제 무슨 저기 신을 모신 거 있고 그다음에 신에 대한 그런 뭐 있잖아요. 신단에 이제 제물 같은 것도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계속적으로 행하는 영업. 그게 이제 사업자 등록이 돼 있는 경우도 있어요. 재결례에 보면은 사업자 등록이 돼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간이가세도 있고 일반 가세도 있는 경우도 있어요. 홍대 앞에 보시면은 이제 타로집이 되게 많은데 이 타로집 같은 데는 그게 상당히 잘 돼 있죠. 잘 돼 있어서 거기는 이제 권리금만 뭐 1억 5천인가 2억인가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데는 일반 과세자예요. 일반 과세자. 대부분의 하시는 분들이 현금 영수증 뭐 사업자 등록으로다가 세금 계산서 끌어달라는 분들도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물어봤더니. 네, 그런 데는 이제 홍대 앞에 전문적인 분야 그게 하는 분들은 이제 그렇게 이제 일반 사업자 아니면 간이과세 사업자를 내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보통 보상 지역에 있는 거는 이제 외곽에 있는 경우고 사업자 있는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일부 있는 경우도 있고요. 사업자 등록은 사실 영업 보상을 하는데 어떤 중요한 기준이 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게 실질적으로 그게 그러면 보상의 대상이 되냐에 대해서 최근에 대법원 판례가 하나 나온 거가 있어요. 그러니까 심리 불속한 기각으로 됐는데 8달 지구에 이제 굿집, 점집의 전문용으로 하는 곳이 한 30곳이 있었나 봐요. 한 집당 한 1,700만 원인가 1심 사례를 보니까 꽤 되더라고요. 그게 고등법원에도 승소를 하고 대법원에서는 이제 심리 불속행 기각으로다가 이제 원고 주장이 확정됐는데 그래서 굿하고 점집의 경우에도 영업보상의 대상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취지로 이렇게 정리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것도 재밌는 사례죠. 재밌는 사례인데 알아두시면 아주 도움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8924 당시에 모건축물 등의 부지 면적은 해당 건축물 등의 적정한 사용에 제공되는 면적을 기준으로 하되 관계법령에 따른 건폐율들을 적용해서 전적한 면적을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판례도 보면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에 의한 건축물의 사용 승인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재결례를 보더라도 불법으로 용도 변경한 건축물의 부지는 용도 변경할 당시의 이용 상황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불법 형질 변경 토지죠. 불법 형질 변경 토지라는 사실에 관한 증명책, 입증 책임은 사업시행자에게 있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토지보상법 제70조 제2항, 제6항 등의 토지 등의 취득에 관한 보상에 관한 시행규칙 제24조에 의하면 토지에 대한 보상액은 현실적인 이용사항에 따라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수용대상 토지의 이용사항이 일시적이거나 불법 형질 변경이라는 이유로 본래의 이용사항 또는 형질 변경 당시의 이용사항에 의하여 보상액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그와 같은 예외적인 보상액 산정 방법의 적용을 주장하는 쪽에서 수용대상 토지가 불법 형질 변경 토지임을 증명해야 된다. 그리고 수용대상 토지가 불법 형질 변경 토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수용대상 토지의 형질이 공부상 지목과 다르다는 점만은 부족하고 수용대상 토지의 형질 변경 당시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 또는 신고 의무가 존재하였고 그럼에도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않은 채 형질 변경이 이루어졌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8914의 당시에 모건축물 등의 부지의 면적 사정은 해당 건축물 등의 적정한 사용에 제공되는 면적을 기준으로 하며 해당 건축물 등의 적정한 사용에 제공되는 면적은 모건축물 등의 용도, 규모 등 제반 요건과 현실적인 이용사항을 감안하여 모건축물 등의 사용 수익에 필요한 범위 내의 토지와 모건축물 등의 용도에 따라 불가분주로 사용되는 범위의 토지로 하되
국토의 경우에 나온 법률 제77조에 따른 건폐율을 적용하여 선정한 면적을 초과할 수 없다. 자, 모건축물 등의 건축 시점은 모허가 건축물 대장의 건축일자를 기준으로 하고요. 모허가 건축물 대장이 없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공문을 시행하여 건공사진을 촬영들 일자 등을 확인한다. 이게 이제 1960년대부터 66년인가요? 항공사에 촬영됐고, 그래서 1966년 이전에 행해졌던 그런 내용들은 전부 그 66년 이전에 있는 거는 이제 무허가 불법 형질 변경 이런 거에 대해서는 사실상 특히 불법 형질 변경 토지 임야인데 그 전으로 막 사용한 거에 대해서는 최근에 이제 재결례 들었고 1심 대법원에 이르기까지 항공 촬영을 통해서 그 항공 촬영에 이제 그 뭐죠? 그 분석을 해가지고 그게 이제 임야인지 아니면은 전으로 사용했는지에 대한 부분을 분석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을 측정을 해서 재결례를 하게 되면 그 인정되는 그런 사례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건축물 등의 부지에 대해서는 우리 중토위에서는 아래 1, 2, 3, 4 중에서 가장 작은 값, 그러니까 모건축물 바닥 면적 플러스 모건축물 등 용도에 따른 불가분적 사용 범위 면적, 현안 측량이 필요하고 모건축물 등의 바닥 면적을 건폐율로 나눈 면적이 있고요. 토지 면적의 건폐율을 곱해서 산출한 면적, 개별법에 허용되는 개발 면적 해서 그 중에 가장 작은 것을 모건축물 등의 부지 면적이라고 본다. 그래서 모건축물 등의 부지 범위에 대한 대법원 판례는요. 모건축물 등의 부지를 하면 당해 모건물의 용도, 규모 등 제반 여건과 현실적인 이용사항을 감안해서 모건축물 등의 사용 수익에 필요한 범위 내의 토지와 모건축물 등의 용도에 따라 불가분적으로 사용되는 범위의 토지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되고 모건축물에 이르는 통로, 야적장, 마당, 비닐하우스, 천막부지, 컨테이너, 자재 적치 장소, 주차장 등 모건축물의 부지가 아니라 불법으로 형질 변경된 토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칙제 우제 보면은 8924 당시에 무허 건축물 등에 대해서는 그 규칙에서 정한 보상을 함에 있어서는 8924 이전이죠. 적법한 건축물로 본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제 진행하면 되고요. 개별요인 비교 시 현실 이용 상황 외에 지목을 중복 적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뭐 이런 판례가 있고요. 경과조치, 무허 건축물 등의 경과조치가 있고요. 무허 건축물 등의 적용내, 뭐 이런 부지면적 산정에 의한 적용내, 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불법 형질 변경 토지 95년 1월 7일 당시에 편입된 거는 현실적 이용상을 기준으로 한다. 이제 이게 1995년 1월 7일 당시 이후에는 대부분 다 지금 공익사업이 시행돼서 이걸 적용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토지의 형질 변경 중에는 지중해 형성을 사실상 변경하는 것도 포함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중공검사를 득하지 않았거나 지목 변경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불법 형질 변경으로 볼 수 없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상황이 지금 전개된 상황이에요. 그런 경우에는 중공검사를 받지 않았다 그래서 불법 형질 변경으로 보지 않는다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 그 촬영실이 밀폐된 공간이어가지고 아주 그 숨이 거의 답답한 지경입니다. 그렇죠? 그래도 지금 이제 오늘 2번 남았어요. 14강 15회차, 15회차까지 하고 이제 요번 하고 이제 다음 시간에 종강하려고 그러는데 우리 이제 12월 달에 만나기로 했는데 요거는 이제 14회차니까 뭐 나중에 이제 여러분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코로나가 지금 2단계 격상이 돼 가지고 그래서 이제 모임을 취소했어요. 그래서 좀 안타깝긴 하죠. 우리 종강 파티 게임 하려고 그랬는데 뭐 하루에 300명씩 나온다고 하니까 그렇죠? 갑자기 정부가 100명씩 하다가 갑자기 검사를 많이 하는지 어쨌는지 어떻게 300명씩 나오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걱정이에요. 여러분들도 각별히 방역에 생활 방역에 좀 신경을 많이 쓰시도록 하고 지난주 그러니까 여러분이 강의 들을 때는 전달이죠. 전달인데 우리 지도 교수면서 심사위원이셨던 우리 존경하는 우리 강구철 교수님께서 타계를 하셔서 별세하셔가지고 제가 이제 장례식도 이제 다녀오고 그랬는데 참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그렇죠? 제 주례도 봐주시고 그랬는데 국민대학교에서는 큰 어른이시죠. 우리 법무대학원 원장은 최장수 하셨고 그 다음에 법인 이사도 오랫동안 하셨고 몽골의 그 한국법센터를 만드시는 데 있어서 크게 기여를 하셨는데
하여튼 건강이 좋지 않으셔서 돌아가셔서 하여튼 저도 참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제 우리 주례를 주례를 1시간 넘게 봐주셨어요. 결혼식을 제가 평일날 했는데 3시간을 했는데 그중에 1시간은 주례 선생님이신 우리 강우철 교수님께서 주례도 봐주시고 그랬는데 참 세상을 달리하셔서 참 가슴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참 요번에 좀 느낀 게 또 영원한 게 없구나. 그렇죠. 제 학계에서는 어떻게 보면 지도교수시자 아버지 같은 분이셨는데 이렇게 돌아가셔가지고 하여튼 장례를 4일간 제가 계속 빈소를 지켰는데 참 인생이 허망하다 뭐 그런 생각이 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하여튼 여러분들이 이게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살아있는 동안 이제 우리 귀한 분들 소중한 분들한테 잘하고 이렇게 잘 살아도 짧은 인생인 것 같아요. 짧은 인생인데 이렇게 뭐 우리가 아등바등 또 열심히 사는 이유도 보면은 우리가 이제 가족뿐만 아니라 우리가 소중한 삶을 지키는 데 있어서 이렇게 또 함께 이렇게 공부도 하고 동문수학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소중한 그런 인연이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우리 국교회장님이랑 또 우리 김도현 대표님 그죠? 그다음에 이제 졸업하셨지만 우리 한인숙 대표님 이렇게 분들도 이렇게 친하게 잘 지내셨고 특히 우리 김도현 대표님께서 이렇게 우리 스터디 그룹 같은 것들을 잘 만드셔서 우리 제자들하고 같이 이렇게 선후배들하고 같이 공부도 자주 하시고 이렇게 모임도 잘 가지시고 그래서 좋은 어떻게 보면은 해안을 이렇게 주시고 그래서 굉장히 제가 법무대와 우리 부동산 전공에 있어서 겸임교수로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인생의 선배로서도 너무 감사드리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뭔가 우리 구심점이 이렇게 또 우리 졸업생 중에서 우리 재학생이시면서 또 이 졸업 이제 한 학기밖에 안 남으셨죠. 그래서 졸업하신 분들이 이렇게 주심점이 돼주셔서 이렇게 잘 좀 이끌어 주시고 이렇게 하시면은 또 좋은 또 이렇게 우리 부동산 법무 전공이 더 이렇게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더 큰 계기가 아닌가 싶고요. 또 이번에 이제 우리 공인중개사 현 회장님께서 또 이렇게 우리 국민의대 법무대학원 부동산 법무전공에 또 입학하셔서 지금 업계 또 여러 가지 현안 문제들도 많으신데 이렇게 또 오셔가지고 공부도 하시고 이렇게 또 선후배들과 좋은 교류를 또 해주시고 하면 또 앞으로 우리 법무대학원의 부동산 법무 전공이 다른 대학이나 또 뭐 이런 거와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그렇죠. 아주 훌륭한 전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도 그렇고 지금도 뭐 거의 뭐 최고의 저거라고 봅니다. 제가 우리 각 지방 자치단체 관할 토지 수용위원회 자문을 하고 있는데 아주 요새 빗발을 치고 있어요. 제가 이게 관련 판례라든지 또 이런 법리에 관련된 이런 부분들을 계속 자문을 해주고 있고 그래서 이번에는 제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님한테 아예 제가 이제 자문한 이런 것들을 이제 서면으로 좀 보내드려서 이게 이제 이런 관련된 기관에서 이제 잘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서면으로 이렇게 잘 기록으로 남겨놓으면은 우리 뭐 후학들이나 또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에 있어서 굉장히 어떤 중심점이 될 수 있고 해서 제가 뭐 무보수 명예직이긴 합니다만은 국민권익위원회 이제 전문 상담위원 하면서 그런 이제 좋은 자료들을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잘 축적을 하고 그렇게 하면은 국민들의 어떤 민원 이런 것들 특히 이제 이런 보상 지역의 어떤 갈등 이런 문제들을 좀 더 신속하고 명확하게 이제 정리할 수 있는 또 그런 계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아마 실강을 했으면은 제가 관련된 자문이라든지 관련 쟁점들에 대해서 열띤 토론을 하면서 아주 재미있게 수업을 했을 건데 지금 뭐 영상 강의로 코로나 때문에 저도 혼자서 이렇게 밀폐된 스튜디오에 갇혀가지고 그렇죠? 이거 뭐 숨도 잘 못 쉬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여튼 여러분들도 이렇게 바쁘신 가운데도 이렇게 동영상 수강을 통해서 공부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이번 학기에도만 서너 명 또 우리 신입생도
또 뭐 저도 또 계속 하고 여러분들도 좋은 후학들을 이렇게 추천을 해주시면은 이렇게 지금 이제 1차 원서 접수 기간이 12월 때 지나가지고 이제 4명이 들어와서 지금 3명 합격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원서 접수 이제 2차 원서 접수는 이제 1월 11일부터 1월 22일까지 이제 두 번째로 추가 접수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또 졸업하시는 분들도 또 재학생분들도 또 이렇게 좀 훌륭한 인재들이 우리 국민대학교 법무대학원의 부동산 법무 전공에 입학을 하셔서 같이 이렇게 동문수학하실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면은 좋겠습니다. 우리 홈페이지에 아마 올라갔긴 한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2021년 1월 11일부터 1월 22일까지 추가 원서 접수 기간이니까 이때 우리 홈페이지도 공지되고 하니까 그때 여러분들이 좀 많이 추천을 하셔서 좋은 인재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30% 장학금 지급 이거 꼭 좀 얘기 잘 해주셔서 이렇게 참 많은 좋은 인재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해주시면은 좋겠습니다. 자, 우리 형질 변경 관련된 그 판결로지 한번 읽어보면요. 자, 절토, 성토, 정지 또는 포장 등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와 공유수면의 매립을 뜻하는 것으로서 형질 변경이라는 것이 토지의 형질을 외형상으로 사실상 변경시킬 것과 그 변경으로 인하여 원상 회복이 어려운 상태에 있을 것을 요하지만 형질 변경에 관한 준공검사를 받거나 토지의 지목까지 변경시킬 필요는 없다. 두 번째, 택지개발 사업을 위한 토지 수용에 따른 보상액 산정이 문제가 된 사안에서 농지를 공장용지로 부지로 조성하기 위해서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아 농지 조성비 등을 납부한 후 공장 설립 및 변경 신고를 하고 실제로 일부 공장을 건축하거나 증축하기까지 하여 토지의 형질이 원상회복이 어려울 정도로 사실상 변경됨으로써 이미 공장 용지로 형질 변경이 완료되었으며 당시 농지 법령에 농지 전용 허가와 관련하여 형질 변경 완료 시 준공검사를 받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별도로 준공검사를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구지적법 시행령에서 정한 공장 부지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공사가 준공된 토지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수용 대상 토지가 이미 공장 용지의 요건을 충족한 이상 비록 공부상 지목 변경 절차를 마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토지의 수용에 따른 보상액을 산정하는 때에는 토지보상법 70조 제2항 현실적인 이용사항을 공장 용지로 평가해야 한다라는 사례가 있고요. 그 다음 최근에 나온 판례가 산지 전용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목적 사업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불법 형질 변경에 해당하나 산지 복구 의무가 면제될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그렇죠. 그거 아주 특이한 사례죠. 산지 전용이 만료될 때까지 목적 사업을 완료하지 못한 때에는 사업 시행으로 토지의 형상이 변경된 부분은 원칙적으로 그 전체가 산지 복구 의무 대상이 되므로 토지보상법에 의한 보상에서도 불법 형질 변경 토지로서의 형질 변경될 당시의 토지 형상의 보상금 산정이 기준이 된다. 그러나 산지 전용 허가 대상 토지 일대에 대하여 행정청이 토지 택지개발 촉진법 등 법률에 근거하여 개발행위 제한 조치를 하고 산지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로 확정된 면적이 있어서 산지 전용 목적 사업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와 같이 산지 복구 의무가 면제될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형질 변경이 이루어진 현상 상태가 그 토지에 대한 보상 기준이 되는 현실적인 이용 사항이라고 봐야 한다. 그것이 토지 수용의 경우에 정당하고 적정한 보상을 하도록 한 헌법과 토지보상법의 근본 정신에 부합하고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13조가 토지에 관한 공법상 제한이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가해진 경우에는 제한이 없는 상태를 상정하여 평가한다고 정한 취지에도 부합한다. 원래 좀 잘 아시면 되겠고요. 경제와 관련 토지 형질 변경의 의미에서 경제에 관련된 내용이 나오는데요. 국토기획위반법률 제56조 1항 2호 같은 법 시행령 51조 제3호에서는 토지의 형질 변경 즉 절토, 성토, 정지, 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거나 공유수면을 매립하는 경우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다만 경작을 위한 토지 형질 변경의 경우에는 예외를 두고 있다. 여기서 경작을 위한 토지 형질 변경이란 이미 조성이 완료된 농지에서의 농작물 재배 행위나 그 농지의 체력 증진을 위한 단순한 객토나 소규모의 정지작업 등 농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따라서 토지 소유자 등이 당해 토지를 경작하려는 의도에서
토지를 성토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그 토지의 근본적인 기능을 변경 또는 훼손할 정도에 이르는 것일 때에는 관할 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된다. 경작을 목적으로 약 11,166제곱미터 면적의 유지를 1m 정도의 높이로 매립 청토하여 농지를 조성한 행위가 토지매매업률 시행령 허가 없이 시행할 수 있는 행위인 경작을 위한 토지 형kim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불법행위를 변경에 관한 사실증명책은 사업시행자에게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제길러도 마찬가지고요. 1960년 한국사진상 농지로 개간되어 있다면 사업시행자가 1960년 1월 20일 이후에 개간된 것으로서 허가 등이 없이 개간된 것이라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 대법원은 1960년 1월 19일 이전에 보안임이 속하지 아니한 산림이나 경사 20도 미만의 사유 임야에서는 원칙적으로 개간 화전 경작의 형질 변경 행위에 대하여 허가나 신고 등이 불필요하였고 1966년 이미 일부가 전으로 사용되어 있는 토지에 대해서 형질 변경을 이유로 형질 변경 이전의 상태의 임야로 보상하기 위해서는 산림법 등이 제정 시행된 1962년 1월 20일 이후에 개간된 것으로서 각 법률에 의한 개간 허가 등의 대상에 해당함에도 허가 등이 없이 개간된 것이라는 점을 사업시행자가 증명해야 된다. 이게 이제 의왕시 하기동에 있는 요 사건이었는데, 한국사진 판독을 통해서 그 일정 부분의 면적에 대해서는 농지로 이용되고 있는 것이 이제 확인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공익사업 시행지구에 편입된 때의 의미, 그렇죠? 그것도 한번 보시면 되겠고,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24조의 입법 취지에 보면은요, 결국은 위치 규정의 취지는 토지 소유자 또는 제3자가 불법행실 변경을 통하여 현실적인 이용 현황을 왜곡시켜 부당하게 손실보상금의 평가가 이뤄지게 함으로 인하여 토지 소유자가 부당하게 이득을 얻게 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공토법, 지금 이제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이죠. 관련된 규정이 있는 적정가격 보상의 원칙을 관철시키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국가 또는 지방 공공단체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개인의 토지를 형질 변경하여 그 토지를 장기간 공익에 제공함으로써 그 토지의 가격이 상승된 이후에 스스로 공익사업의 시행자로 그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와 같이 위 규정을 적용한다면 오히려 적정가격 보상의 원칙에 어긋나는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수용에 의하여 취득할 토지에 대한 평가의 일반 원칙에 의하여 수용 재개할 당시의 현실적인 이용 상황에 따라 평가하는 것이 합당하다. 그 다음에 개별 법령에서 행위 제한일 이전에 건축 허가 등을 받고 착공한 경우에 하나여 행위 제한 이후에 계속 공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로서 행위 제한 이후에 착공한 경우는 불법 형질 변경에 해당한다. 예정 지구 지정 고시 이후에 공사에 착수하여 공사가 진척된 토지 형실적인 이용 사항의 판단, 바로 이제 요 내용이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타법에 따라 산지 전용 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산지는 산지관리법 부집 제2조에 따른 불법 전용 산지에 관한 임시 특례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참고적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지목이 임야이나 농지로 이용 중인 토지에 대한 보상 규정에 대한 부분, 그것도 좀 읽어보시면 되겠고, 불법 형질 변경 토지는 일적 이용 사항에 불과하다. 가까운 장래에 복구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현재 이용 사항은 일적 이용 사항에 해당한다. 그렇죠? 자, 우리 시행규칙 24조 보면은요, 규정도 좀 잘 보실 필요하겠죠. 모건축물 등의 부지 또는 불법 형질 변경된 토지의 평가,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 또는 용도 변경을 하여야 하는 건축물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 또는 용도 변경한 건축물의 부지 또는 국토기획민원 법률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형질 변경을 하여야 하는 토지를 형질 변경을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형질 변경한 토지에 대해서는 모건축물 등이 건축 또는 용도 변경될 당시 또는 토지가 허가 변경별 다시의 이용사항을 상정하여 평가한다. 자, 미지급용지 보시면 되겠고, 미지급용지 인정 요건에서 토지보상법 제25조에서 미불용지는 종전에 시행된 공익사업 부지로서 보상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토지이므로 미불용지로 인정되려면 종전에 공익사업이 시행된 부지여야 하고 종전의 공익사업은 적어도 당해 부지에 대해서 보상금이 지급될 필요가 있는 것이어야 한다. 미지급용지 인정된 요건 판례, 이것도 좀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판례 보면 인근 지역 현실적 이용 사항이 변경된 경우 미지급 용지의 이용 사항 판단에 대해서는 아래 판례와 같이 이 이제 부당이득 산정을 위한 기초 가격에서 감정평가 현실적 이용 사항 판단에 대한 것이나 미지급 용지 현실적 이용 판단도 이와 다르게 해석할 이유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보시면 되겠어요. 이게 이제 실무에서는 이제 부당이득 반환 청구로 해서 실제로 미지급 용지가 이제 소송을 통해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종전 공익사업 시행으로 현실적 이용사항이 변경됨으로써 토지가격이 상승된 경우에는 미지급 용지의 평가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현황 평가한다. 왜요? 가격이 상승했으니까 억울할 수가 있거든요. 미지급 용지 관련돼서 뭐 시효 취득 인정되지 않는다. 미지급 용지에 대한 지방자치의 시효 취득이 성립되지 않는다.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진 거죠. 예전에는 시효 취득을 인정했다가 지금은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진다. 즉 사업 시행자가 토지의 취득 절차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하여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등할 수 없다. 이거는 뭐 요 관련된 또 판례고요. 미지급 용지의 보상 주체는 새로운 공익사업의 사업 시행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행의 직제 25조 미지급 용지의 평가 종전의 1항 시행된 공익사업의 부지로서 보상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해서는 미지급 용지 예전에 위불용지였다가 이게 일본 말이라 그래가지고 미지급 용지로 바뀌었습니다. 종전의 공익사업에 편입될 당시 이용사항을 상정하여 평가한다. 다만 종전의 공익사업에 편입될 당시 이용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편입될 당시의 지목과 인근 토지의 이용사항을 참작하여 평가해야 한다. 그렇죠? 실무 기준 보시면 되겠고요. 자, 미지급 용지까지 좀 보고 오늘 14회차는 여기까지 하고요. 너무 길다는 민원이 많아서 그래서 14회차 여기까지 보고 좀 쉬었다가 15회차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